나의 정치적 견해는 한국의 독립이지 자치 따위의 문제는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다. 일본이 한국 독립을 승인하느냐 아니냐는 나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한민족 2천만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는 귀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독립군이 귀화했다 하더라도 혹은 또 일본군 때문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살멸되었다 하더라도 2천만 민중의 마음을 귀순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2천만 민중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었으면서 독립단체와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 군대를 조직하고 몸소 직접 전투에도 참가하여 승리했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 지도자 이규채 선생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빛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KBS 진품명품 방송은 다 아시지요? 진품명품 방송 역사상 가장 비싼 유물 중에 하나로 판명되었던 독립운동가 이규채 선생의 회고록. 판정 당시 가격이 0원에서 수십억 원 끝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0원으로 최종 가격이 매겨졌던 당시 감정위원이 그랬었지요. 이걸 값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례하고 송구스러워서 0원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었다며 더욱 우리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고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일각에서 어쩌면 백범일지보다 더 상세하게 독립운동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선생께서 직접 친필로 기록한 도서출판 일빗의 이규채 기억록에 대해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책 소개에 앞서서 선생이 과연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1890년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방충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유명한 명필가로서 소문이 자자하여 글씨 한 장에 수십 원씩 팔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종로에 창신서와 연구회를 창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셨는데 소문을 듣고 일본 사람도 일본에서 직접 찾아와서 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중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총독부의 감시와 만행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상해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선생은 당시 집안 내 친척이던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으로 있던 이시영 선생 집에 머물며 중국 정세 및 독립운동 상황 등을 시찰하며 김구 여운형, 윤기섭, 노백린, 최창식 등과 교유하면서부터 그의 독립운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규채 선생은 그 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시고 만주 한국독립당 총무위원장 겸 한국독립군 참모장으로 활동하시다 같은 동포인 이민다리단 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본국으로 이송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 그는 1945년 해방이 되자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상무위원 및 비상국민회 국방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겸 중앙감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 날 급판으로 서거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3월 8일 정오, 장례는 국민장으로 포천군 가산면 방충리 자택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장례를 국민장으로 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1949년에는 김구 선생 및 일행이 포천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고 이규채 선생 묘소에 방문해 헌화하고 귀경할 정도로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독립운동의 기록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의 고단한 삶의 흔적, 그리고 독립운동 과정 중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와 갈등, 그리고 배신 등이 이보다 더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책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관장으로 계시던 박경목이란 분이 엮은 책으로,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의 발간 이유와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규채는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충청도 대표와 1930년대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의 참모장으로서 최초의 한중 연합 항일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이후 1934년 피체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와 경성 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 그의 활동이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기부터 후손분과 면담을 하며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관련 유품 및 자료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침 이규채가 직접 기록한 연보 형식의 기록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료와 기록이 일치하였다. 이 기록은 평소 저자가 접하지 못했던 독립운동사의 이면이 담겨 있었다. 독립운동사에 있어 그간 관심의 대상이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지난한 삶의 여정이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 관내와 만주를 오가며 생과사를 넘나들었던 위험한 순간과 독립운동가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독립운동사가 운동사 위주의 서술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운동가 삶 자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었다. 그럼 이규채 선생 본인이 작성한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과 삶, 그리고 고뇌와 아픔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직접 작성하신 자술연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1세 6월 7일 군자정이 있는 옛집에서 태어났다. 1894년 5세 1월에 가숙에 입학하였다. 1898년 9세 대학을 읽었다. 1899년 10세 큰형을 따라 통감을 배웠다. 동학들과 전국시대 전쟁놀이를 했다. 1905년 16세 둘째 형으로부터 법첩자를 배웠는데 글씨를 쓴 종이가 10필이나 되었다. 1913년 24세 아들 종성이 태어났다. 1921년 32세 경성에서 창신서와 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일본의 기구치에서 와서 배우는 자도 있었다. 1922년 33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매일신문사에서 전람회를 열었다. 1923년 34세 천진에 도착하였다. 다시 성경륜을 타고 상해로 향하였다. 1924년 35세 환국하였다. 한 달 남짓 있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갔다. 의정원의 선임되다. 을충년 1925년 36세 신건식과 더불어 어떤 일을 주선하였다. 군 부사령관인 주요동 및 안휘성의 손경여 오동수와 더불어 모두 지극한 교분을 맺었다. 대주통령 매점계가 송경여로 인하여 와서 만나보았는데 역시 그와 망년에 교분을 맺었다. 이로부터 음식물을 보내주는 것이 많아졌다.
항주에 있을 때 안남의 지사 여러 사람들과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므로 그들을 맞이해서 만나보았으며 별도로 논의한 바가 있었다. 정묘년 1927년 38세 정미창을 설립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다. 당시에 복선성의 후경소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자본주는 바로 후씨였다. 그런데 모해하는 자가 투소지를 하여 이간하였다. 어느 날 후씨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내주면서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기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두 사람에게 해가 미칠 것 같다고 하였다. 상해에 이르러 조와 더불어 약속한 뒤에 진문에 이르러 족숙인 이회영 씨를 배하라고는 역시 머물러 있었다.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자 이고강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고는 하는 일이 무엇냐고 물었다. 이에 웃으면서 말하기를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고강이 말하기를 지금 그대의 목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좀 쉬라고 하였다. 그의 처지 역시 좋지 않아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권종이란 자는 완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동양기호인 사람인 영원히 임용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나는 모두 저지하였다. 그 당시에 민아무개 일에 대해서 나는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무진년 1928년 39세 천진에 이르러서 개간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역시 중국 남북의 전란으로 인해 깨졌다. 기사년 1929년 40세 5월에 반서년에 있는 영통산에 이르렀을 때 공산당이 뒤따라왔는데 회피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생매장을 당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이 횡행하여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면할 수가 있었다. 당시에 어떤 여자가 그의 남편에게 부탁하여 이광민에게 고해서 구해주게 되었다. 경호년 1930년 41세 염석주의 돈을 가지고 오상현 충하진에다가 땅을 사고는 내지에서 30여 호의 농가를 옮겨왔다. 당시에 공산당이 우리를 자본주의자라 지목하였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형 선고를 선포하고 도청처에서 소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다. 이에 드디어 유수연에 있는 박일만이 집으로 피신하였다. 윤상갑과 이진구가 길림에서 와 보호해 주었다. 12월 금음날에 합부로부터 서둘러 오주연으로 갔다. 당시에 홍만호가 먼저 이르러 오기를 재촉하였으므로 간 것이다. 이 청천이 와서 만났다. 신민년 1931년 42세 하얼빈으로 가서 황가소가에 있는 집에 머물렀다. 여러 해 동안 외지에 있던 탓에 사업이 어느 때나 성공하게 될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어느 해나 귀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속에 백발이 성성하게 되었다. 여러 친구들이 나에게 장가를 들기를 권하였다. 이에 내가 직접 어떤 성씨 여인을 골라서 동거하였다. 9월 18일 봉천이 일본 다문단에게 함락되었다. 당시에 풍자매가 아성현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성희성이 빈주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남만이라 하였는데 이들이 이른바 반만군이다. 이들은 도처에서 약탈을 하였는데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 문득 일본을 따른다거나 작은 일본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용서치 않았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14, 5세 이상부터 40세 이하에 이르기까지 여인들에 대해서는 강간을 일삼아 강간을 모면한 자가 100명 가운데 한두 명도 되지 않았다. 이에 독립당의 격고문으로 여행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9월 18일 봉천이 함락당할 때 조선 사람들이 앞장서서 약탈을 하였으므로
본래부터 도적의 근성을 가지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이와 같이 조선 사람들을 학대한 것이다. 거주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도처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임신년 1932년 43세 1월에 호로군 사령 양모빈이 합부에서 와서 황가소가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나 한 사람만의 지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국 병사들은 모두 규율이 없어서 약탈과 강간을 일삼고 있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힘쓰다 보니 잠시도 쉴 겨를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10여일이나 계속되었다. 18일에는 이청천, 신태인, 김영선이 빈주로부터 왔는데 군용이 아주 형편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중국 병사들은 모두 약탈을 일삼고 있어서 어찌 해볼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21일 밤에 일본의 담원군이 만주의 병사들과 연합하여 세 방면에서 공격해왔다. 이에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하빈현으로 들어갔다. 이청천과 신태인 및 오광성과 더불어 토의한 다음 길을 나누어 갔다. 김영선과 함께 물러나서 중동로의 모아산으로 들어갔다. 이는 대개 독립당의 군사들을 수습하여 이청천의 뒤를 이으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실로 광복군의 정책으로 정해놓은 원래의 법이 아니었다. 그런 동족들이 반만군에게 살상되는 것을 구해낼 만한 계책이 없었으므로 잠시 중국 군사들과 합세하는 정책을 취해서 조선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화를 면하게 되었다. 4월에 아성의 대사하에 이르렀다. 오광선이 이청천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였다. 처음에 김준, 최관용이 합부에 와서 귀화하였다. 그러므로 또다시 오광선과 이원방으로 하여금 서신을 전하게 하였는데 이원방이 합부에 이르러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므로 오광선이 혼자 와서 보고한 것이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지금 신태인과 함께 동흥에 있으면서 집 한 채를 새로 짓고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군량 문제가 아주 곤란하니 좌하께서 힘써주시면 다행이겠다. 중동로 일대가 모두 좌하의 힘에 의지하고 있으니 지금 외로운 군사들이 살고 죽는 곳도 역시 좌하의 지도에 의지하고 있다. 운운하였다. 초 5일에 아내간과 함께 2층 전제에 갔다. 대도에 대대가 있어서 수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놈들은 실로 일본의 정탐꾼이다 라고 하고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어떤 회청으로 끌고 가두었다. 얼마쯤 있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는 말하기를 참수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자 아내강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기에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작은 도적 무리들이니 감히 손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서 2명의 마병이 와서 말 한 장에다 우리를 묶은 끈을 잡아매고서 말을 달려갔다. 만약 한 번 쓰러지면 수족이 떨어져 나가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에 대변이 마렵다고 애걸하였는데 기침이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 마병이 대변을 누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곧바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아내강이 공손한 태도로 있었다. 또다시 앞서와 같이 말을 몰아 달려갔는데 마치 개장수가 개를 끌고 가는 것과 똑같았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실족하면 형세상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 2, 3리쯤 갔을 때 남쪽에서 마병부대가 작은 진을 펼치고 다가왔다. 앞머리에 있던 한 병사가 말에서 내려 채찍을 들여 저지하면서 말하기를 멈춰라 멈춰라 하였다.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대도병이 말에서 내려서 앞으로 다가왔다. 그 마병이 손을 들어 이마에 대어 경례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 참모께서 어찌하여 이런 공경을 당하십니까? 그러자 22명의 마병이 모두 말에서 내려 경례를 하였다. 그리고는 저 하찮은 도적놈들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단 말인가 하였다. 그리고는 우리를 끌고 온 대도의 사람에게서 그들이 타고 있던 말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어 타게 하였다. 아, 인생의 화복이 이와 같이 알기 어려운 것이다. 평생토록 위험한 고비에 처하여 파란을 겪은 것이 몇 차례인지 모르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몇 번인지 모를 정도였으나 이번에 겪은 위험이 가장 심하였으며 육신의 고통을 겪은 뒤에는 인생의 화복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욱더 증명되었다. 아송의 사자에 도착하였다. 단장인 중국 자유연합금 상군장 고봉님과 참모장 조인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위로하였다. 참모 오종백이 성찬을 마련하여 대접하였다. 당시에 장개석이 하사기를 임명하여 동로 36군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반가유방으로 와서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고봉님의 군대는 본디 상마적으로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어서 병사들이 모두 정예롭고 용맹하였으며 군대의 위엄이 정숙하였다. 그러므로 드디어 하사기를 버리고 고봉님의 군대와 더불어 합세하였다. 5월에 쌍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당시에 양요규는 본디 봉천군 여장으로서 전투를 하면서 이곳에리로 각처에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총재위에 추대되어 3군을 조직하였다. 전 길림군 여장 송경님을 1군의 대장으로 삼고 전 호로군 중동노영장을 제2군 대장으로 삼고 전 단장 고봉님을 제3군 대장으로 삼았다. 나는 군부에 있으면서 조린과 더불어 조직부의 일체를 군무를 충남하면서 처리하였다. 6월에 쌍성의 영발둔을 공격하였다. 3일 밤낮 동안 격전을 치렀다. 소대장 박영복이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8월에 이청천과 신숙이 왔다. 독립당 총무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3일에 쌍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남과 눈에 이르자 자유단이 굳게 항거하였다. 전 홍창회의 법사인 유도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싸움에 임할 때마다 모두 말에서 내리고는 상의를 벗어 상체를 드러내고는 부적을 불살라서 물에 타서 마셨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샹을 잡아 사르고 주문을 외우고 오른손으로는 창을 잡고 전진하였으며 20보나 30보마다 꿇어 앉아서 샹을 살랐다. 그러자 적병들이 신령이 도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발을 덜덜 떨어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지만 능히 맞추지를 못하였다. 창을 잡은 선발대가 이미 앞장서서 올라가자 적병들이 어지럽게 도망쳤다. 여기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들임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미신이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놀랄만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이 진지를 점령하였다. 촌민 전체가 모두 나와서 맞이하였다. 부녀자들 가운데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모였다. 군대를 일으킨 이래로 중국 군사들은 모두 약탈과 강간을 일삼았지만 독립군만은 규율을 흐트러지지 않아 털끝만치도 범하는 바가 없었다. 이에 어느 지역이고를 막론하고 민간인들이 모두 나와서 맞이했으며 음식이나 식량 및 양이나 돼지 등도 모두 가장이 마련하여 내어주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탐복하는 자들도 있었다. 14일에 쌍성의 동쪽 교회에 이르렀다. 군사들이 백열이 길게 늘어섰다. 비행기 3대가 합부에서 날아와 습격하였는데 포탄을 쏟아내는 것이 비가 내리듯 하였다. 하오에 드디어 쌍성이 성 아래에 도달하였는데 날이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으며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독립군들은 서쪽 문으로부터 돌격해 들어가 성을 격파하였다. 온 성 안에
화강이 충전하여 대낮과 같았다. 이 싸움에서 노획한 말과 차 및 병기가 적지 않았다. 김창환은 나이가 64세가 된 사람인데도 칼을 빼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니 뒤에 따라가면서 보는 자들이 혀를 빼물고 감탄하면서 노인네가 참으로 씩씩하기도 하다 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책으로 각 사람마다 한 자쯤 되는 붉은 천 반폭씩을 가지고 있게 하였다. 만주국 군사들은 모두 백항색의 천을 가지고 팔뚝에 둘렀으며 중국 군사들은 붉은색 천을 가지고 팔뚝에 둘렀다. 그러므로 붉은색 천을 가지고 팔뚝에 두른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왼쪽 손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먼저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제 추수하는 일이 한창 급하였다. 하빈과 쌍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몇 천호가 되는데 우군들이 군량을 빌려가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본군에서는 장교회의를 열어 백미만을 양식으로 삼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독립군 사령부로부터 조회하는 글이 내려왔다. 나는 이때 막 밥을 먹고 있다가 입에 있던 밥을 뱉어내고는 급히 그 명령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10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조선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은 것을 먹는다면 2달도 채내 지나지 않아 다 먹어치우고 말 것이다. 그럴 경우 수만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목숨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였다. 이에 군부와 모의해서 삼성의 법을 정하였다. 10두를 타작하였을 경우 3두는 군부에 납입하고 7두는 민간인이 차지하며 조자와 소포 사장전은 모두 군부에 납입하여 군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법령을 만들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길길이 날뛰며 기뻐하였다. 이로써 귀국하는 자들이 기한을 면하고 귀국하게 되었으며 돌아와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들 역시 무사하게 되었다. 10월 3일에 이 공내가 사형당하게 된 것을 구제에 석방하였다. 이 공내란 자는 농민들 가운데 뛰어난 점이 있어서 입당하였는데 이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내통하여 도망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령부로부터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있으면서 나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는 이르기를 가령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죽여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스레 백성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판결을 뒤집어서 곧바로 석방한 것이다. 박승직과 한영권이 사형당하는 것을 구해주었다. 박승직과 한영권은 모두 배반을 한 정황이 있어서 역시 사형에 처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나는 이들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살려두고서 군 중에서 불을 떼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에 죽이지 않게 된 것이다. 계유년 1933년 44세 1월에 홍만우가 와서 모였다. 대대장 오광선 역시 대사로 돌아왔다. 조선일보 하얼빈 지국장 오철주가 대사로 와서 만나보기를 요청하기에 허락하였다.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는데 그 뜻은 대개 나로 하여금 일본에 귀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그에게 일본이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또 동성의 개간권을 주며 내지 총독부로부터 500명 이상의 이민을 받아주면 내가 귀화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오철주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없었던 일로 하자 하였다. 오철주가 이에 아직하고서 갔다. 그 뒤 며칠 뒤에 오광선으로부터 또 오철주와 김약수란 자가
만나보기를 청한다는 전갈이 왔기에 허락하였다. 김약수란 자는 하얼빈이 특무기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늘어놓는 교묘한 말들은 단지 나를 일본에 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 역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일이 성사된 뒤에 다시 말하고자 했다. 이것은 몸을 빼어 사내관 안으로 들어갈 계책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즉 사내관 안으로 들어가 전체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완곡한 계책을 쓴 것이다. 남파와 더불어 군관 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대해 약속하였다. 1,000원짜리 은표를 가지고 북경으로 돌아왔다. 노비를 레몽고의 성인호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이청천이 있는 곳에 보내주게 하려고 했는데 성인호가 마침 어머니 상을 당하여 오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하여 거린의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진문에 이르러 윤선을 탔다. 영구에 도착하자 배 위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배에서 내리게 하고 헌병이 두 줄로 서서 하나하나 조사하였다. 아주 위험하였다. 매번 반봉우리 행세를 하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말을 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 차참에 이르자 일본 헌병이 만주 헌병에게 조사하라고 떠맡겼으므로 역시 무사하게 모면할 수가 있었다. 600원의 은을 성주해에게 주어 이청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0월에 이청천이 여러 장교들을 거느리고 북경에 이르렀다. 11월에 모두 낙양의 군관학교 17대에 들어갔다. 12월에 북경에 있으면서 독립당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무위원회에서 면직되었으며 겸하여 여러 곳의 당권도 정지되었다. 당권을 정지한 제목은 바로 오철주와 김약수와 서로 만난 것과 돈을 빌려달라고 한 세 조항으로 이것은 실제로 일본에 기화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최병건과 여러 청년들이 모두 큰 소리로 말하기를 처음에 군사를 일으키고 당을 결성한 것 등의 일은 모두 이우정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관문을 들어온 것은 역시 이우정이 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계책을 써서 몸을 빼낸 것을 가지고 도리어 죄목으로 삼는다면 이 뒤로는 일을 맡아서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드디어 사형은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권은 무기한 정지당하였다. 이때 홍만호와 이청천은 외론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미국 부인의 동북 전사 위로금을 받아 그 가운데 절반을 떼어 장춘으로 보내어 주덕윤을 옥에서 구출해낼 자본으로 삼게 하였다. 드디어 이민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는 몇 곳에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사람과 재력이 모두 딸려서 몹시 걱정이 되었다. 이청천이 말한 바가 많이 있었는데 모두 기억하지 못하겠다. 나는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계책을 정하였다. 재정은 이승만의 힘을 빌려야 했으며 사람을 구하는 것 역시 이승만에게 의논하여야만 뜻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청천이 몹시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두 사람은 다행히 서로 잊지 않았다 하였다. 그리고는 한 장의 소개장을 써주었는데 거기에 쓰기를 국내와 국외의 백의인들은 모두 이규보의 지도에 의지하여 나라 일을 행해주기 바란다. 하였다. 9월 25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보다 이틀 전에 이민달이 와서 전역을 하기를 청하였다. 드디어 차를 달려서 일본 영사관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리자 한 사람이 맞이하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무례하게 돼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리고는 이어 수갑을 풀어주면서 의자를 가져오게 했으며 접대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갖추게 하고는 철창 안에 가두었다. 어떤 조선인 경찰이 와서 나의 몸을 수색하였다. 이에 내가 질책을 하면서 물러가라고 하였다. 부영사란 자도 역시 나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나는 단지 한 번 죽을 마음만 있어서 밥을 먹지도 않기도 하였으며
혹 대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귀 사이를 스스로 찌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고통만 될 뿐이었으며 나를 지키는 자가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낸 것이 20여일이나 되었다. 경부, 등정청부란 자가 경성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자인데 조선말을 잘하였다. 나에 대해서 몹시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안창호, 이유성, 여운형이 겪은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는 나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듣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하다. 선생을 4,000원을 주고서 압송해왔는데 이민달과 처음에는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8월에 최중산 역시 잡혔는데 그 역시 이민달의 술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11월 14일에 두 사람의 경찰이 와서 나를 압송하여 출발하였다. 15일에 청도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었는데 매번 독방에 가두었다. 18일 오시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역시 독방에 가두었는데 아주 불결하여 상해나 청도에 있을 때와 전혀 달랐다. 을해년 1935년 46세 1월 25일에 둘째 형이 면회를 왔다. 26일에 동생이 면회를 왔다. 2월 23일 산기판사가 공공호법정에서 개정하였는데 방청을 금하여 법정 안에는 단지 사촌 이내의 종 형제들만 있었다. 일에 대해서 물을 때 나로 하여금 기립하게 했는데 나는 일어나지 않은 채 말하기를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의자에 앉아서 문답을 하였는데 서로 간에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편한 대로 처리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죽이고 살리는 것을 모두 너의 뜻대로 하라. 누가 재판을 해달라고 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기판사가 말하기를 형이 면장으로 있으니 그대 역시 귀화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 하였다. 또 묻기를 중동로에 있을 적에 축하 대작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어째여 들어주지 않았는가 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비록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중간에 뜻을 바꾸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들 역시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하기에 나에게 노모가 계시는데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데 어찌 자녀를 염두에 두겠는가?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우리 강산만 돌려주면 그만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동생과 형이 눈물을 흘렸다. 검사가 도형 11년을 구형하자 판사가 말하기를 만약 소외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상소하라 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어디에다 상소한단 말인가?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 편한 대로 하라 고 하였다. 3월 1일에 역시 개정하였다. 산기판사가 말하기를 상해 정부에 있었던 것이 한 죄이고 중동에 있으면서 독립당으로 중국 군대와 내통한 것이 한 죄이고 남경에 있으면서 신한 독립당을 조직한 것이 한 죄이고 낙양에 있으면서 군관학교를 건립한 것이 한 죄이다 라고 하였다. 언도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네 가지를 갖고 도형 10년을 언도하였다. 병자년 1936년 47세 죄수들로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방으로 모여들어 마치 학당과 똑같았다. 간수 가운데서도 역시 중국말을 배우는 자도 있었다. 또 법첩을 쓰기를 원하는 자도 많이 있었다. 일본으로부터도 문패를 써주기를 주문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의 이름을 문패 뒤에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아주 편하게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장안을 산보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경진년 51세 형기 가운데 4분의 1을 감형받았다. 일본의 기원 2600년을 기념해서이다. 또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방이 부족하였다. 이에 다시 이웃집의 비어있는 방을 빌려서 강독하였다. 지난날에 흩어져 있던 처자식들이 모두 함께 모여 살기를 청하였다. 이에 신촌에 있는 이용지 기집 2칸을 빌려서 살았다. 신사년 1941년 52세 2월에 어머니 묘소 동쪽편에 여막을 지었다. 10월 14일을 소상날로 잡아 날짜를 헤아려서 제사를 지냈다. 옷이 모두 남루하게 되어 상의는 앞으로 깰 수가 없고 하의는 무릎조차 가릴 수가 없었는데 마포를 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끈으로 대충 얽어 이때였으며 한 달 뒤에 이르러서야 한 덕구가 마포 한 피를 가지고 와 비로소 바꾸어 입었다. 이모년 1942년 53세 10월 14일에 상복을 벗고 여막을 철거하였다. 군자정 서쪽 아래 5칸짜리 집을 지어 이사했다. 계미년 1943년 54세 관동에 가서 은천에 목욕하였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을 적에 신경통으로 고생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그 증세가 있었으므로 목욕하러 간 것이다. 겨울에 김종환이 나를 맞아들여 서예를 익혔는데 내 생활에 도움이 된 바가 많았다. 갑신년 1944년 55세 기초 방응모가 그의 손자인 방일령의 공부를 위하여 나를 초청해 함께 살았다. 이상은 각 연도별 일기 일부분을 발췌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서대문 형무소에 계실 때 진술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천과의 관계 및 귀화 거절 이유 1934년 5월 23일 북평을 출발하여 낙양으로 갔다. 낙양으로 간 목적은 이청천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먼저 번에 그가 남아있을 때는 북평에서 1박을 했지만 그때는 서로 시간도 없어서 의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예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이고 그의 부하가 군관학교에 입학했다고 들어서 그 상황을 볼 겸하여 그곳에 간 것이다. 낙양에 도착한 뒤 시내 동춘역 안에서 이틀을 묵으며 이청천을 만나고 군관학교는 방문하지 않고 남경으로 왔다. 이청천과의 회담 내용은 이청천, 우리의 산업은 진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인과 교제도 할 수 없고 군관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 나 하나조차 여기에 있기가 어렵다. 나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왔는가? 이청천 김구가 매월 50원씩 주는데 집세 7원을 빼고 43원으로 처와 자식 1명, 중국인 하인 1명 등 4명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생활할 수가 없다. 나도 북평에서 몹시 생활에 쫓기고 있고 이대로는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구경이라도 할 겸 남경이라도 가보자.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군관학교에 가서 동지를 방문해보자. 이청천 군관학교는 중국 측에서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더라도 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얘기여서 여러 운동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이청천은 다시 불면증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 혼자 시내를 구경 다니다가 5월 26일 낙양을 출발 남경에 도착했다. 기순 공고를 받은 정황은 어떠한가? 나의 정치적 견해는 한국 독립이지 자치 따위 문제는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한국 독립을 승인하느냐 아니냐는 나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즉, 그 이유는 한족 2천만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귀하들이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가령 독립군이 귀화했다 하더라도 혹은 일본군 때문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살멸되었다 하더라도 2천만 민중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대륙정책을 영구히 완전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하라. 그리하면 한족 2천만은 일본의 대덕을 칭송하며 노래할 것이고
대륙 정책을 시행하는 데 틀림없이 선구자로 나설 것이다. 일본이 기순 귀화를 권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다. 라며 기순 권고를 거절했더니 그대로 물러났다. 그 다음은 두 사람 모두 찾아온 일이 없었고 소와 8년 1933년 2월경 오철주는 이청천 귀합이 4천여 불을 갖고 도주하고 그 외에도 같은 비용을 착복한 여럿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김구와의 관계 증언. 문. 당시 박남파는 김구의 신복이다. 김구는 중국 측의 신용을 일신에 모으고 있던 때이니 그대가 박남파를 방문한 것은 김구파의 후원을 얻어 중국 측으로부터 활동자금 인출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답. 정세는 그러했는지 모른다. 또 그렇게 보더라도 지장은 없겠으나 그 당시 나의 감정은 다음과 같은 상태였다. 김구는 윤봉기를 식물로 삼은 불계자다. 굳이 김구와 제휴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 측에 원조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가령 김구가 자금을 원조하겠다고 하더라도 단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다. 김구도 전부터 면식이 있는 사이지만 박남파와도 면식이 있는 사이였고 또 박은 특히 중국 요인과의 교제도 넓어서 그에게 의뢰하는 것이 득책이라 생각했다. 그렇긴 하지만 당시 김구에게 원조를 의뢰했다면 아마 원조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처럼 생의기자에게 부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박남파가 당시 김구와 일체가 되어 활동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어쩌면 그 600불을 김구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원조를 받아왔을지 모른다. 또 어쩌면 중국 측에 교섭해서 받았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나는 먼저 번 진술한 바와 같이 김구 패거리들을 우리들은 혁명가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 예를 들면 김구파에서 도회 실기를 발행한 일이 있는데 일본인 5천만 중에서 3천만을 없앤다면 도회이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이지만 그 정도 일에 맨 앞에 도회에 운운하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의 어리석은 것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데 나는 그를 그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박남파에게도 김구의 일은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박남파도 나에게는 김구를 칭찬하며 추켜 세우는 말은 하지 않는다. 위 600불도 누구에게 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이것도 겨우 마련했다고 하면서 건네주었고 나 역시 그것을 물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의 합병 이유, 정황 등은 어떤가? 답. 합병의 목적은 조국의 강복을 도모하려면 각 혁명단체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우선 각 혁명 역량을 통일해서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합치한 것이고 주동자는 홍만호, 윤기섭, 연병호 등이다. 합병운동은 음력 2월경이고 나는 북평에 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른다. 그달 하순경 나를 감사위원으로 선고했다며 위 내용을 통지해서 알았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사임했다. 그 이유는 원래 나의 주장은 조선 독립은 헛되이 떠들기만 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고 먼저 자기 생활이 안정되고 그런 다음 운동에 착수해야지 괜히 명목만 대대적으로 선전해서는 동포를 먹이로 삼는 결과가 되는 이유에 아무런 이익은 없다. 이것이 나의 근본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치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임했다. 문. 그러면 그대의 운동 방침은 어떠한가? 답. 현재와 같은 정세에서는 우리 혁명운동의 역량은 박약하다. 따라서 원대한 목적 아래 맨 먼저 우리는 중국 및 만주에 있는 황무지라도 개간하고 동포의 경제적 충실을 도모한 연후에 대중을 총동원해서 조선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 이것에 따라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문. 독립군 창설 상황은 어떤가? 답. 한국 독립군은 종래 만주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한국 독립당 군사부 밑의 조직한 독립군은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조선인 남자이면서 국문을 이해하고 의지가 공고한 자로 조직하고 평시에는 농업이나 그 밖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경우 총사령으로 하여금 소집시켜 한국 독립당 조직과 함께 그 군을 조직하고 소와 5년 말에는 약 500에서 600명에 달했다. 문. 그대와 의열단은 박건웅과의 관계는 어떤가? 답. 박건웅이란 사람은 그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다. 의열단은 공산주의 단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단원과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고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문. 독립군의 군수품, 식량 등의 출처는 어디인가? 답. 중국인 민중의 집에서 전부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중국인 군인은 횡포를 부려서 동정하지 않았지만 독립군은 중국인을 보호하고 절대로 횡포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농촌에서 중국 민중이 기쁜 마음으로 그 외에 필요한 군수품을 제공해 주었다. 예. 지금까지 본문 중 중간중간 발췌해서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음 3가지 사항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독립운동이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어떻게 상세하게 실행이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둘째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 및 상호 관계와 행적, 그리고 그분들의 인간적인 고민과 아픔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독립운동 지도자들 간에도 독립운동의 방향성과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참 많이 달랐구나 하는 점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백성이나 독립투사들의 목숨 하나하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우정 이규채 선생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독립운동 지도자인 이규채 선생의 친필 기록에 의하여 상해 임시정부나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의 실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촘촘히 들어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이규채 선생의 회고록 자체가 대부분 다 사실로 판명되어 그 사료적인 가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재 회고록은 후손에 의하여 국가에 기증되어 보물로 지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독립운동이란 것이 과연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이규채 기록록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신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셨던 이규채 선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굳지 않고 항거하신 수많은 유무명의 독립운동가분들이 명복을 빕니다. 이상 책 읽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